3번 보겠습니다. 전압별, 전원별, 뭐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전기사업법령에 있는 게 저압, 고압, 직류, 교류로 합쳐서 직류 750V, 교류 600V 다 알고 있죠. 네, 그거 이상이 되면 고압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몇 볼트까지가 고압이고 특고압이냐, 요게 이제 생각나신 분은 완벽한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요 7000V 저도 금방 안 떠오르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게 몇 볼트였지? 금방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금방 안 떠오르면 생각할 시간도 없잖아요. 꽝인 거죠, 그죠? 여기 안 떠올랐으면 절반짜리 답을 썼을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거 2번은 또 써야 되니까. 요거 아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초과하면 고압이다. 특고압은 내가 이 전압까지 모르니까 생각 안 나면 못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개정된 것은 저압이 1500하고 직류가 1500이고 교류는 1000V 이하가 저압이다. 이렇게 기준 해놨잖아요. 이거 IC 60364에도 이미 해놨고 KC에서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해놨고, 여기 고압은 이제 그거 이상이면 고압인 거고, 특고압은 똑같이 7000V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특고압이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답입니다. 갈로 1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이제 저압수전을 했을 때 저압수전이 가능한 용량을 묻는 문제였죠. 참고적으로는 IC에 있는 전압의 밴드를 제가 참고로 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지금 이 출제의 의도에서는 이 1000V, 교류 1000V, 직류 1500V 이게 출제자의 의도였고, 이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라라는 게 50V 이하라는 게 들어가 있죠. 50V 이하는 뭡니까? 안전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밴드 1 해가지고 IC 60364에는 이거 안전전압, 그 다음에 안전전압이 아닌 저압전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IC 60364의 전압 밴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그냥 툭 던졌잖아요. 자, 그리고 저압으로 수전 가능한 용량. 이제 이 표는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들이 다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1000kW 미만은 저압이다. 그 다음에 만까지는 투투나연이다. 그거 초과하면 40만까지는 154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암기를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여기 1000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1000 미만으로 계약을 주되 여기 세칙에 들어가면 1전기 사용 계약 단위의 계약 전력은 500kW 미만이어야지만 1000kW 미만에서 저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수전 용량을 계산을 했더니 1500kW예요. 저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0kW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저압으로 절대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건물을 여기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뭐 999 정도 나왔어요. 999kW 이렇게 나왔어요. 저압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저압으로 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안 줘요. 이 1000이라고 해놓고 세칙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압으로 못 줍니다라고 할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줄 수 있다? 499, 499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건물이 주인이 2명이어서 너 이렇게 따로 수전받겠다. 주인이 2명일 때. 그래서 이게 500 이하면은 전체가 1000이 안 넘을 때 저압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3명이면 뭐 333씩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용량이 있다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3개를 합쳐서 1000이 넘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고압으로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써. 계량기 각각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어떻습니까? 고압 들어왔죠? 그거 다 분리해서 쓰잖아요. 뭐 1000세대 넘는 사람들이 알아서 분리하는 거죠. 계량기 달아가지고 한전에서 분리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살던, 그럼요, 변압기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살던 저 평촌의 옛날 아파트, 거기에는 1500세대 넘거든요. 신기하게도 그건 전기실 없습니다. 동마다 한전 패드TR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계량기를 한전에서 다 세대별로 설치를 해줬어요. 검침도 한전 검침원이 와가지고 세대별로 다 검침해가지고 갑니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런 방식. 이미 아니요, 패드TR 설치했습니다. 예. 그래서 패드TR이 동마다 다 설치해서 패드TR 누가 관리해요? 한전이 관리하고. 계량기 누가 관리해줘요? 한전이 관리해줘. 사실 그거 좀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압수전 이제 500kg 안 되면 나눠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답안제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요 표만 썼어도 기본적인 점수는 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신산업이란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신산업이 뭐냐. 이건 이제 봐야 하는 거죠. 저도 보니까 알겠고. 이 검색을 해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이 전기신산업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요. 주요 내용이 뭐냐. 전력중개업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소규모 전력중개업.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거를 전기신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력중개업은 뭐냐. 이제 태양광 발전, 뭐 ES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기를 사고 파는데, 이거 어디다가 사고 팝니까? 전력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계약 맺어가지고 또는 발전 사업자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막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조금 소규모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중개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중개 사업자로 딱 해놓으면 태양광 발전 조금 있는 사람들, 나중에 ESS 조금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제 우리 전기 자동차로 가면 스마트 그리드로 가면 전기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그리드에 붙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사고 파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맡겨가지고 돈을 사고 파는 걸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만든 겁니다. 그런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할 거고, 이거는 뭐 여기 관련되지 않으신 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띄운 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이게 문제는 전기 신산업이었는데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있네? 이거 혹시 또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띄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든지 ESS 서비스 다 에너지 관련된 거예요. 에너지 자립섬, 마이크로 그리드 얘기하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하고 ESS가 붙여가지고 발전소 온배수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그 온수가 막 나오는데 폐수로 그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뭐 이런 것들, 전기 자동차, 태양광에 대한 대여 사업. 태양광 대여는 내가 우리 집에다가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바로 사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대여해 가지고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대여해 준 사람은 그거 대여비를 받고 그 다음에 또는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 사고 파는 전기로 생기는 차익을 가지고 주인이 갖느냐 내가 갖느냐 계약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에너지 신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제가 밴드에는 한 페이지로 된 거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4페이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 작아서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한 페이지로 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2페이지로 출력을 하시든 한 페이지로 출력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축전기설비 설계 기준에서 건축전기설비의 역할 3가지. 이것도 모르는 거죠. 답을 본 사람만 아는 거죠. 보면은 쉽지만 안 보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 기준의 제일 앞쪽에 보면 건축전기 설비 역할에서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이에요. 내가 생각한 게 틀렸어요. 그죠? 나 이거 안 보고 내가 만약에 이걸 손을 댔었어야 되면 저는 신뢰성, 경제성, 안전성 이렇게 풀어 나갔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손 댔다면. 하나는 맞았네, 하나는. 그죠? 근데 이 편리성, 쾌적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쾌적성은 뭐냐? 공기가 쾌적해야 된다. 첫 번째. 근데 공기 쾌적하는 걸 전기가 합니까? 아니죠. 공조 설비가 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전원 공급을 하고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파트에 있는 거다. 건축 전기 설비에 있는 거다. 광환경, 조명 우리가 하는 거죠. 조명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음환경, 소음 같은 게 없게 하는 거. 그럼 우리 전기 설비에도 소음이 있고 다른 기계 설비에도 소음이 있는데 우리 전기 설비에 어떤 소음 차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건축 전기 설비의 역할에 있어야 되는 거고, 편리성은 동선을 단축시킨다라는 것은 반송 설비, 엘리베이터 설비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면 콘센트도 잘 배치를 해야지 편리하게 동선을 단축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신 설비. 이거 건축물의 편리성을 위한 건축 전기 설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 신뢰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피해 설비 해야 되고 방범 설비 이런 거 다 안전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감전 방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답이었어요. 못 쓰는 거죠. 이거 이제 그 13번 계산 문제를 풀면 요런 거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13번 계산 문제를 못 푼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저기 전개에 대한 계산 문제 그거 저도 이제 못 풀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못 푼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6번 퍼킨즈 효과, 균제도 내용만 보면 퍼킨즈 효과라는 건 뭐예요? 네, 밝은 곳에서 밝게 가장 보이는 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똑같은
밝기로 여기 똑같은 밝기로 나와도 내 눈이 똑같은 밝기로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대한 게 이 뭡니까? 이게 시감도예요. 그런 시감도가 밝은 곳에서 밝게 느껴지는 것하고 어두운 곳에서 똑같은 에너지로 나오는 파장이 가장 밝게 느껴지는 색깔이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 이론에 보면은 555 나노메타 정도의 파장이 뭐 여기 뭡니까? 가시광선은 380에서 760까지의 파장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760부터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짧은 파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555 나노메타에 있는 파장이 똑같은 에너지라면 가장 밝게 느껴지는데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510 정도 된 나노메타 정도 되는 게 더 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게 이동하는 현상을 퍼킨즈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그림 그려주고 그 내용 쓰면 되죠. 여기에서는 밝은 곳에서 가장 밝게 느껴지는 어떤 적색이라는 녀석이 어두운 곳에 가면 오히려 청색 쪽이 더 밝게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요거 파장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요걸 하나 띄웠어요. PPT를 좀 정리하다가 어제 오타도 좀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555를 봤더니 요 정도예요. 555 요 정도인데 이게 빨간색 쪽으로는 안 가고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가장 밝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510 정도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이 그림에서는 녹색 쪽이긴 한데 이것도 또 그림마다 또 좀 다르더라고요. 쭉쭉 그림을 보니까 약간 녹색에서 약간 파란색 쪽으로. 그러니까 이 청색은 어느 정도 좀 맞고요. 어느 정도 좀 맞고, 여기에서는 적색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약간 황록색 쪽이더라고요. 파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 뭐 개념적으로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청색과 적색이 어둡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정도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달라져 보인다. 이게 이동한다. 그 퍼킨즈 효과다, 퍼킨즈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노메타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포인트를 더 주느냐 마느냐, 555, 510을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 그 차이예요. 이해라기보다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디에 그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떤 색깔을 쓰라는 겁니까? 황색 쪽을 쓰라는 겁니까? 녹색 쪽을 쓰라는 겁니까? 녹청색 쪽을 쓰라는 거죠. 어두운 쪽이 잘 보이려면. 그래서 유도등이 어두운 데에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한 초록색일 수도 있겠지만, 저 초록색이 좀 잘 보인다. 저게 안 보였으면 아마 안전을 위한 초록색이어도 안 썼을 거예요. 저렇게 한 거고, 어두운 곳에 잘 보이게. 그 다음에 광고 간판은 밤에 보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온 사인이. 빨간색 네온 사인, 노란색 네온 사인보다 밤에 볼 때는 청색 네온 사인이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균제도는 뭐 다 아시죠? 균등하게, 조명을 균등하게 밝힌 정도가 균제도인 거죠. 근데 균제도의 수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평균 조도가 구해지고 거기에서 최소 조도를 갖는 거에 대한 균제도가 있을 거고, 뭐분의 뭐 아닐 겁니까? 뭐분의 뭔데 이거를 평균분의 최소 조도로 해서 갈 것이냐, 또는 가장 밝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분의 최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균제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다. 그 균제도 1이라는 것은 똑같이 밝은 거고, 똑같이 어두워도 균제도 1입니다. 사실 똑같이 어두워도 균제도 1, 똑같이 밝아도 균제도 1. 이게 균등한 게 균제도인 거고, 그거가 조금 다르면, 균제도가 달라지면은 시환경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어두웠다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눈은 항상 어두운 곳에서는 밝게 보려고 노력하고, 밝은 곳에서는 조금 줄여가지고 약하게 보려고, 빛을 작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 수능을 계속하고 있는데 뭐 안 좋다라는 거죠. 불쾌한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균제도의 수치 이렇게 봤고, 우리 가장 균제도가 이제 U1, U2로 했을 때 U1이 평균분의 최소고 U2가 최대분의 최소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이 U1, U2가 맞는지 제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으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도로 조명에서는 U0, U1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기준 자체에. 그래서 이 U1, U2가 이제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책에 다 U1, U2로 이제 건축전기 설비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U1, U2가 1이면 완전하게 균일한 거고, 값이 작아지면 점점 균일하지 못한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U1이 0.3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조명에서. 그 다음에 U2 최대분의 최소가 0.15 정도가 돼도 일반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좀 균등해야지 되겠죠. 일반적인
일반적인 설비, 복도, 뭐 일반적인 실 그런 데는 약간 어둡고 약간 밝고가 조금 차이 나도 괜찮겠으나 사무도는 균제도가 균일해야지 좋은 거니까 거기에서는 0.7 이상이 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책에 있으니까 이런 수치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써주면 좋은 거고 모르고 있으면 균제도에 대한 정의나 이 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10점짜리니까 그래도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PPT에서 이 페이지 2페이지 정도가 실제 답안지 1페이지 정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써 제가 몇 페이지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 둘, 세 페이지를 아니구나. 하나, 둘, 셋, 세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세 페이지 요 정도는 딱 써도 괜찮은 거고 혹시 여기에서 모르는 그 수치들 모르면 조금 덜 적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면 되고 균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도로조명에서는 이제 도로조명에서는 균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지금 이 건축물에서는 그냥 균제도는 좋아야 된다 이 정도로 가고 실질적으로 기준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 법으로 박아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도로조명에서는 그런 걸 법으로 다 박아놨어요. 균제도 얼마 이상으로 무조건 설계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등을 박을 때 여기 조도 분포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균제도가 M3 등급 일반적인 국도 정도입니다. 그 도시의 중요한 도로 요 정도 고속도로 쪽으로 가면 M1으로 가는 거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종합균제도 에버리지 분의 미니는 0.4 이상 그 다음에 가장 밝은 거분에 가장 어두운 거는 조금 이게 약간 더 0.3이 돼도 사실 더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전체 면 중에 평균하고 미니를 0.4 이상 차선축 균제도라는 것은 요 차선을 따라서 운전자가 쭉 주행을 할 때 요 점에서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이 요 차선축 균제도예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0.6으로 떨어지면 이게 시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균제도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균제도를 이 첫 번째 나오는 평균 노면 휘도를 좋게 하려면 평균 노면 휘도는 여기 빛을 그냥 많이 쬐면 돼요. 그러면 노면 휘도는 밝아집니다. 밝아지는데 균제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격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등주 세워야 되고 조명기구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넓게 배치를 하려면 배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배광을 옆으로 나오게 하면 돼요. 그 지금 옆으로 나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LED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LED는 원래 직진성이 강하거든요. 이걸 옆으로 퍼지는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제한을 뒀어요. 옆으로만 무조건 퍼지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쫙 옆으로 요 정도 퍼지는 게 옆으로 이만큼 퍼지면 눈부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눈부심이 또 다른 시험에도 나오고 경기장 조명에도 눈부심 지금 나왔고 또 눈부심에 대한 종류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런 시험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명에 대해서 이 눈부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출제자는 아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부심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내는 거죠. 아무튼 이 눈부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균제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조건 퍼지게 하고 넓게 받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은 운전자는 눈만 부실 거고 그래서 눈부심에 대한 허용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광이 넓은 걸 쓰더라도 운전자가 눈부심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하로 해라. 15라는 시추 이하로 해라라는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균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문제. 선전압 밀도가 로, 인, 무한히 긴 도체로부터 R메타 떨어진 곳에 어떤 메타 떨어진 곳에 여기는 A메타, B메타예요. 전이차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이제 이걸 알고 있는 분은 전이차만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죠. 이게 뭐 전기의 세기에서 전이차 구할 때 뭐 2파이 R분의 뭐예요? 입실론에 뭐 여기는 이제 로 L이라고 했죠. 란다라고 돼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을 알면 여기에서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뭐 A에서 B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결과식을 안다면 어느 정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이걸 모른다면 이제 못 푸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체계적으로 작성해보자라고 해서 우리 이제 답안지에 이렇게 제가 쓴 거고요. 답안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안지에는 뭐 전개 2도 구하고 전개 2는 단위가 뭐예요? 전개 2는 볼트 퍼 메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전압을 구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볼트 퍼 메타를 다시 이제 적분시켜가지고 전압을 구하는 공식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무한대서부터 A까지 올 수 있는 에너지, 이 1쿨롱의 전하가, 그 다음에 이 무한대서부터 B까지 오는 그런 에너지의 전개가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전압이 걸려 있다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개가 이 선전하에서는 전개가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쫙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전개기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쫙 뻗어나가는데,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점점 여기 밀도가 높은데 여기 밀도가 높지 않을 거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전개가 자꾸 이제 줄어듭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하고 수식을 알고 있으면 여기 그 차에 의해서 전압 V를 구할 수 있다라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을 좀 알으라는 겁니다. 평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평판이 있어요. 평판에 여기 전압이 가해져 있는 곳에서 이런 평판 두 개, 콘덴서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전개의 세기가 막 틀려지나요? 거리에 따라서? 일정하게 가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이런 거에 대한, 이게 먼저 전개 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고, 우선 전속이라는 게 있고 전개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전개는 이 입실론분의 D로 가는 거고, 이 입실론분의 D에서 이 전개라는 거는 2파이 입실론 R,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전개가 세지고 작아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수식적인 개념이 여기까지는 아직 볼트 퍼 메타예요. 볼트 퍼 메타를 구하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수치 정도 주어지고. 근데 볼트 퍼 메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볼트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전간의 전이 차를 구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볼트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것은 이 전개 볼트 퍼 메타를 다시 이제 적분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풀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풀지는 않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점의 전개의 세기, B점의 전개의 세기 각각 구해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전압을 구해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저 각각의 전압을 구해서 빼준 건데, 여기까지 가면은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요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해서요. 여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구해놓고 그냥 여기 전개 2를 A에서 B까지 적분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2파이 입실론 로 L에다가 여기 적분을 했더니 로그 A분의 B가 되더라. 로그 A분의 B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이제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B 빼기 A가 된 거죠. 로그 B 빼기 로그 A 이렇게 해서 A분의 B가 됐다. 그렇게 해서 답안지가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푸시면 되고, 저도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솔직하죠. 저도 못 풀었어요. 기본인데. 문제를 받자마자 딱 그냥 내가 못 풀 문제, 내가 풀 문제, 이거를 잘 공부한 사람은 푸는 거죠. 지난번에 시험에 3회차 전에 나온 게 뭡니까? 암페어의 주해 법칙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나와서 책 보고 이렇게 푸는 거였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장에서 바로 딱 나왔으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풀었어요. 그것도. 이거는 신이 도우는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죠? 근데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전개의 세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압이 거기에 있을 때 얘가 얼만큼 에너지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여기 개념은 절연체를 얼만큼 튼튼하게 해야지 되느냐. 여기 전압이 떠 있는 도체가 있을 때, 여긴 지금 절연 매질이 그냥 입실론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입실론으로 공기로 두고 이렇게 봤지만, 여기에 어떤 절연유가 들어갔다든지, 입실론 S, 그죠? 고체 절연을 했다라든지, 그랬을 때 이 절연체가 저 전개의 힘에 볼트 퍼 메타에 과연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그 도체의 두께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예에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구하는 유도식 했는데, 코로나 인계전압은 우리 공기로 되어 있는 곳에 나동선에 전력선이 가고 있고 공기로 다 절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공기가 절연이 그 전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기의 절연 파괴가 센티메타당 21kV, 그죠? 그 수식을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쭉 풀어서 그 21kV를 대입해가지고 자연 로그 R분의 D를
이건 상용로고 10의 상용로고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2.303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걸 넣고 풀었더니 24.3에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D로 넣은 것은 여기 원래 R인데 D로 넣어가지고 여기 곱해준 것을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이렇게 24.3이 나온 거고, 일반적인 공기에서는 그럴 텐데 여기 공기가 날씨가 다를 때, 맑은 날이 아닐 때 더 이게 코로나 인계전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 공기 밀도도 낮을 때, 고기압일 때는 코로나가 발생 안 하는데 저기압일 때는 발생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식이 저기 원리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식이. 그렇게 해서 참고 자료로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8번. 변압기의 효율 조건. 자, 식이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볼까요? 출력, P 코사인 세타. 근데 변압기 출력이 그냥 다 풀 출력이 아니다. 뭐에 따라 비례한다? 부하율에 따라 비례한다. 그 다음에 또 입력도 부하율에 따라 비례하고 플러스 P 철손 플러스 P 동손인데 P 동손은 항상 부하율에 따라서 제곱에 따라 달라진다. 그 이유는 동손이라는 것은 I 자승 R이거든요. 전류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가는 거니까 부하율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또 VI로 표현해보라고 그러면요. P는 VI 아닙니까? VI.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야죠. VI. 혹시 여기에 주어진 게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졌다면, 그렇죠? 네. VI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 수도 있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을 저 식을 이해를 하고 최대 효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문제니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림도 좀 생각나야 되고, 왜냐면 손실이 부하손은 부하율에 따라서 부하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철손은 고정손이고, 두 개를 합하니까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효율은 어떻게 돼요? 손실이 크면 효율이 점점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식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게 부하가 엄청나게 클 때는 손실이 커져도 그 손실이 이 부하의 양에 비례해서 작기 때문에 손실이 좀 커지긴 하지만 실제로 효율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변압기의 효율은 증가해요. 그리고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때, 이게 이 제곱에 의해서 조금 많이 커질 때 다시 살짝 끝에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갖죠. 이렇게 요거 변압기의 효율 아닙니까? 효율 곡선. 요거까지 같이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다시 실무로 가면은 이 효율 곡선은 한 60에서 70% 정도일 때 가장 최대 효율을 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몰퍼스 철심이냐, 자구 미세화 철심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서로 누가 최대 효율을 내는 부하율이 서로 다른 거고, 거기까지 같이 가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최대 효율식을 쓰고 최대 효율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최대 효율은 자, 봐요. 최대 효율은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손실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조건을 구하면 되는 거고, 최소가 되기 위한 과연 부하율이 얼마냐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율 M을 변수를 놓고 미분을 해서 0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데, M을 변수로 놓기 위해서 여기 M을 다 없애야 돼요. 없애려다 보니까 M을 없애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M을 없애고 여기 M을 다 나눠주니까 여기 M분의 PI가 되고 여기는 MPC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M이 손실 쪽에만 몰려 있어요. 이걸 꺼내가지고 미분을 해서 0이 되게끔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거 두 개를 꺼내가지고 M을 미분을 해서 0이 되게끔 했더니, 미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M-분의 PI. 왜 노란색으로 해놨습니까, 제가? 여기에 보시면 오타가 있어서 그래요. M분의 PI라고 제가 써놨더라고요. 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M-자승 PI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이 PI라는 녀석은 M-자승을 이쪽으로 넘기면, 그래서 이 등호를 따라서 탁탁 넘기면 M-자승 PC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건 철선이고, 요게 동선이에요? 요만큼이 동선이에요? PC가 동선이 아니고요. M-자승 PC가 동선인 거예요. 동선은 부하율에 따라서 안 쓰면 동선이 제로입니다.
쓰면 동선이 발생하니까 부하율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자체가 동선과 철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최대 효율을 낼 때가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 그러면 아니요. 동선과 철선이 같을 때 쓰는 그 부하율, 그때가 최대 효율을 낸다라는 거죠. 이 최대 효율을 내는 지점의 부하율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부하율, 그때의 부하율 m이라는 녀석은 저 m을 빼냈더니 이렇게 루트 동선분의 철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풀어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책에도 보면, 그럼 우리 책에 여기 기본반 책에 다른 책에는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최대 효율을,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내는 식이 있을 텐데 우리 기본반 책에 있어요, 없어요? 저 수식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기본반 책에는 변압기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율을 구하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책에도 저 수식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변압기 임피던스가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때 어제 손실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때 저 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식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수식이 이렇게 나왔지?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기본반 시간에 그렇게 다 이제 풀어드렸고 공부를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는 식, 몰라도 되는 식,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아야 되는 식은 어떤 식이에요? 여기 효율 이런 거 알아야 되는 식이에요. 그럼 왜 알아야 되는 식이에요? 변압기의 효율, 최대 효율 이런 거 할 때도 써먹는 식이고, 임피던스가 나타내는 영향, 임피던스 때문에 또 이런 변압기 손실과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에도 써먹어도 되는 거고, 변압기 나중에 이제 저기 뭐예요? 아몰퍼스 변압기, 그 다음에 자구 미세화 변압기, 고효율 변압기에 대해 설명해라. 그래도 저런 식을 갖다가 써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아몰퍼스 변압기는 이 철선 PI가 막 줄어든다. 그러니까 부하가 높지 않은 곳에 사용할 때는 아몰퍼스 변압기가 효율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자구 미세화 변압기, 고효율 변압기 쓸 때는 부하가 높은 곳에서도 상당히 고효율을 낸다. 거기에서는 동선까지도 같이 줄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 수식에 의해서 동선도 줄어든 변압기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수식은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외워서 한 군데만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를 외워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그런 수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착 추려가지고 암기를 꼭 해두셔서 이해를 하면 시험장에 가서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식인 거예요. 자, 시간이 1시간이 갔는데요. 죄송하지만 빠르게 13번까지 갈게요. 자, 1교시만 길어요. 2, 3, 4교시는 6문제니까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자, 문제 9번 휘도 측정 방법. 이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KS7613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어디 가서 휘도계로 측정을 해봤으면 알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근데 제가 휘도계로 측정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휘도는 현장에서 우리가 조도는 계산에 의해서도 이렇게 서류를 잘 내미지만 휘도는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이게 진짜 저 휘도를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특히 도로 조명에서 다 켜놓고 준공하는 다음에 켜놓고 휘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휘도계로 측정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 조명이다 그러면 경관 조명을 해놓고 저기에 눈부심이 얼만큼 생기는지, 저 면이 휘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휘도계 갖고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니터에도 실질적으로 모니터, 그 다음에 이런 DLP 이런 것들의 휘도 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측정계로 측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 도로 조명이나 이런 실내 조명에서 휘도를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알으라는 거거든요. KS7613에 보니까 목적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당연히 휘도 측정 값을 알기 위해서 휘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휘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준점의 높이 및 휘도 측정 각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시험을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의 높이는 옥내에서 1.5m의 휘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휘도 그 측정 기준점의 높이는 이 사람의 눈의 높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광원이 지금 휘도가 너무 높다 이런 거를 측정하려면 광원에다가 휘도계를 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쏜다? 내 눈의 높이에서부터 쏜다는 거죠. 눈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눈의 높이로 하는 거고, 휘도계의 측정 각도는 여기 보니까 1도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1도, 여기 휘도계가 이렇게 1도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착 발사를 해서 여기 닿는 면에 휘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휘도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1도로 해가지고 여기 측정면에 있는 걸 보는 거고, 지금 또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각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포인트의 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각을 0.5도, 0.1도로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휘도계가 1도 정도로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 답안지 쓰려고 쭉 검색하다가 보니까 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휘도계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휘도계 만져보신 분이 더 좋을 겁니다. 뭐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저 밝기의 휘도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휘도는 어떤 값이 읽혀지느냐? 저기 휘도계에 여기 광원인 부분의 휘도가 여기 각도 1도를 가지고 했을 때 여기 휘도가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칸델라 퍼 메타 제곱이 니트입니까? 스틸브입니까? 아닌데요. 니트. 맞죠? 메타 제곱분의 칸델라가 니트죠. 니트의 값을 뭐 센티메타 제곱의 칸델라가 나오면 스틸브 값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이게 또 피트로 메타 제곱이 아니라 피트 제곱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값들도 표기가 된다는 거죠. 표기가 되는 거고, 눈의 위치, 세 번째 물어본 거. 각 작업에서의 눈의 위치는 휘도계가 놓인 위치에서 표준적인 인간의 눈의 위치를 휘도계의 위치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로 조명의 바닥의 휘도든 이 광원의 휘도든 사람이 눈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눈의 위치에서 휘도계로 이렇게 바라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의 위치에서부터 광원을 위한 아니면 바닥면에 비친 그런 반사돼서 오는 그런 바닥면의 휘도를 측정하기 위한 각도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5m를 하는 거고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무실에서는 이 광원의 영향이 여기 앉은 상태니까 1.2m, 서 있는 경우는 1.5m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은 경우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는 이렇게 눈의 위치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실이냐에 따라서. 네. 자, 그리고 10번 보겠습니다. 경관조명 설계시 고려사항과 설계 절차. 그럼 설계 절차가 경관조명의 설계 절차가 책에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 암기되어 있는 분은 뭐 쓰기 좋겠죠. 네. 그럼 이해하고 있으면 아니면 그 정도 설계 절차는 나올 수 있을 거고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경관조명에서 일반적인 명시조명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경관조명은 일단 빛공해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거 설계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공해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법이 있어요. 자기네 기준. 그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전체 구역에서 여기는 상업지역 명동이 있는데 막 이런 데는 경복궁 있는데 이런 데는 그 뭡니까 옛날 그러니까 그런 뭐 고궁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빛공해를 일으키지 마라. 너무 밝게 못한다. 상업지역은 좀 밝은 그런 조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빛공해법에 의해서 다 지역별로 해놨거든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설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그리고 경관조명이다라고 하면 가서 현장 조사는 다 가잖아요. 플로어에 다 있잖아요. 접지에 대한 플로어에도 현장 조사해야죠. 대지구의 저항 측정해야죠. 수변전 설비 플로어에도 현장 가서 봐야죠. 전기 어떻게 끌고 올지. 경관조명에서 현장 조사 가면 뭘 봐야 됩니까? 밤에 가서 주변의 빛을 봐야 돼요. 주변의 빛을. 주변에서 여기에서 나 여기 경관조명 할 건데 여기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게 경관조명 아닙니까? 조형미를 밝혀야 되는데 근데 주변이 엄청 밝아요. 더 밝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현장 조사니까. 요거 밝힐 건데 주변이 깜깜한 데예요. 그러면 빛을 조금만 쪼여도 돋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 조사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쓰면 되는데 이 대상물을 선정을 하고 지자체 경관 기준 검토를 하고 왜냐하면 얼만큼 밝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자료 수집한 다음에 현장 조사에서 주변의 야간 조명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또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다시 재설계. 원하는 값이 나오면 설계 끝. 요 정도 플로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책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설계시 고려사항은 기본적으로 주변 지역의 특성, 그 경관을 해야 되는 대상 시설물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잡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 방법을 고려를 해라. 이런 거 추가적으로 이제 경관조명은 원래 에너지에 대해서 안 좋은 거거든요. 괜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괜히 하는 건데 이거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든지 LED 조명으로 하든지 이런 기준이 그 에너지 절약 그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플로우대로 쭉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경관 조명에 대해서.